자, 이제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 이 내란 사태에 이어서 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준비를 계속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민주당 지도부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저희가 수요일 오전 11시마다 김병주 최고위원을 모셔서 민주당의 지금 상황들 또 앞으로 이 내란 중심을 어떻게 해나갈지 그 중심을 어떻게 잡을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불리 김병주 사실은 윤석열이 콕 집어서 주불리 TV를 언급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태극기를 네, 달고 네, 오셨습니다. 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늘 태극기 달고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로부터 네, 태극기를 뺏어와야겠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이후에 계속 달고 있습니다. 태극기 네. 이른바 이제 네. 태극기 모독 세력과 네, 다르다. 그렇죠. 이걸 보여줘야 네, 된다. 네, 태극기 모독을 그만해라. 그렇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민주당 최고위 네. 진행을 하고 지금 참석하고 오셨는데 네. 최고위에서는 어떤 얘기가 좀 오고 갔습니까? 최고위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네.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그 헌법재판관 임명 아직도 아직까지 안 보류하고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은 중대한 헌법의 위반이다라는 음, 것도 있었고요. 네, 최근에 또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했던 그 AI 그 전략 산업을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얘기들도 했었고요. 네. 그다음 지금 여러 가지 삼부 토건 문제, 삼부 주가 토건. 조작 그런 것들이 감사원에서 감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발표를 안 해, 그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금감원에서 그런- 네, 제대로 네. 이제 안 하고 있다는 네, 네, 지적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런 등등의 문제점을 네. 다루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네. 지금 삼부토건 문제도 그렇고 네. 아니면은 김건희 관련된 여러 가지 명태균 네. 녹취록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그렇고 네, 김건희 수사하라 이런 목소리는 네.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명태균 특검법 또 게이트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커지고 있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네, 이런 촉구하는 목소리는 국민적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네,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김건희 네. 특검도 빠르게 또 다시 네. 한번 통과를 시켜야 되고 상설특검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역할 저희가 네. 지켜보도록 하고 네, 일단은 윤석열 이제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있겠느냐 네, 이게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이제 마지막 변론 67분 동안 진행됐던 이 모습 의원님은 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궤변이고 거짓말 투성이잖아요. 네, 어떻게든 책임을 모면해 보려고 파면을 모면해 보려고 가진 거짓말과 가진 궤변으로 했죠. 되게 대통령 통수권자의 찌질한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너무 실망을 많이 했죠. 통상 우리 그 전통적으로 우리의 그 리더십은 리더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인데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렇게 찌질한 모습을 보이고 또 모든 걸 남 탓했잖아요. 네, 진정한 국민에 대한 사과 이런 것은 없었고 마치 내란을 일으킨 것이 야당 탓이다. 뭐 이렇게 야당에서 뭐 입법 복주를 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핑계를 대면서 내란을 네. 그 얘기했고 또 진행 과정에서 2시간짜리 뭐 내란이 어딨냐 비상경이 뭐 그런 어딨냐 얘기도 했고요. 계몽령 하면서 얘기도 하고. 계몽령이니 뭐 개변을 늘어났죠. 네. 그게 지금 뭐 종합판이 이제 최후 진술 과정에서 있었고 네. 이제 헌재의 판단만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일단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3월 12일까지는 해야 네. 돈을 아끼니까 네. 370억 정도 그렇죠. 아낄 수가 있다고 네, 하니까 네. 이거는- 3월 10일 이전에 헌재 판결이 나면은 네, 지금 재보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같은 날 하게 되잖아요. 근데
3월 10일 이후 13일이나 14일 그 이후에 하게 되면은 따로. 재보선거 따로 4월 하고 2일에 해야 되죠. 네, 대선을 또 따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음, 근데 현재에서 그것까지 고려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때도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최후의 변론이 2월 27일 네. 그리고 3월 10일에 선고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윤석열 최후 변론은 2월 25일에 끝났어요. 네. 그러면은 박근혜 때보다 더 일찍 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 3월 그렇죠. 10일부터 일찍 해서 사실은 네. 3월 7일쯤에는 선고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오히려 더 늦춰졌고 그러니까요. 3월 7일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더 늦춰져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평일한 셈이 되고 네. 그러니까 누구나 절차적으로 흠을 잡을 수가 없는 시점까지 왔는데 3월 13일 그러니까 3월 12일을 넘겨서 간다? 뭐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3월 12일 이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예산이 30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보궐선거에. 그러니까 예산도 절감하고 같이 하면 더 좋은데 네. 글쎄요. 헌재 하여튼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다음 주 중에는 될 것 같긴 한데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보자. 네. 그래요. 이 최상목 대행이 어쨌든 지금 마은혁 네.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고 네. 그리고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로텐도홀에서 로텐도 네. 앞에 그러니까 본청 들어가는 그 입구 앞에서 텐트 치고 농성을 네. 단식 농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셨습니까, 의원님 지나다니면서? 네. 뭐 그거 가보기도 싫어서 안 갔어요. 그쪽으로 안 가고. 뭐 단식이 뭐 의미가 있어야 단식을 가서 보기라도 하죠. 마은혁 아웃 뭐 이렇게. 아니 피켓을 마은혁 보고. 그 후보자 임명 뭐 반대 이런 걸로 단식은 사실 목숨 걸고 하는 건데 네. 대의 명분이 정확할 때 하는 건데 음. 마치 자기 보여주기식 그거 아닌가 싶어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 구구 세력들에게. 네,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네. 목숨 걸고 하고 있다 이런 거. 네네 아니요 마은혁 그 후보자 뭐 반대한다 뭐 임명 이런 것들을 네.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지지자들만 보고 하는 단식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사실은. 예. 대의 명분이 없잖아요. 대의 명분이 없다. 그 전한길 씨도 오고 네. 뭐 이제 와서 같이 뭐 기도하는 그러니까. 모습도 사진도 나오고 네. 거기서 이른바 이제 극우라고 비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진짜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극우 정당화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적 비판은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그렇죠. 단식도 하려면은 밖에다 텐트 치고 해야지. 저 로텐도홀 저기 안에다가 뭐 텐트 치고 하는 것이 그것도 그렇네요.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것도 그렇네요. 네네. 장소를 왜 실내에서 그러니까요. 지금 밖에서 텐트 치고 추위를 견뎌가면서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동정표라도 얻을 수 있는데 네. 로텐도홀 저기 제일 명당을 잡아갖고 병탁을 잡아서 저기 아 그런 지금까지 단식하고 있는 모습은 보면 이제 야외에서 네. 본청 앞이라고 하다 최소한 야외에서 뭐 있고. 낮에는 야외에 있고 밤에는 경호 이런 위험이 문제 있으니까. 때문에 뭐 안에 안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뭐 할 그랬던 수는 기억이 있어요. 있잖아요. 예? 밖에서 하게 되면은 경호 경비원들이 또 추가로 투입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는데 굳이 뭐 저렇게 안에서 대의 명분도 없이 물론 뭐 단식을 가지고 뭐 비판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진 않는데 네. 그래도 단식은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댓글 보니까 난방 텐트 아니냐, 난방 텐트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좀 하고 계신데 네.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는 왜 이런 주장하면서 단식을 할까라는 의구심을 많은 분이 또 갖고 계시고 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해드리고 왜냐하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반대 이것은 사실 우리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잖아요. 네. 이것은 헌재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안 하는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것은 명백히 위헌이다라고 판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죠. 법治국가에서. 네. 그런데 이걸 국회의원이 이것을 반대하면서 단식을 한다. 이것은 헌정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또 다른 형태의 헌정 질서를 문란하는 행위고 그 문란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단식
누가 옹호하겠어요? 물론 극우 세력만 옹호할지 몰라도 네. 대부분 국민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옹호하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은혁 임명을 이제 미룬 것 자체, 최상목 대행이 미루고 있고 지금 버티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중대한 헌법 위반 사항이죠. 네. 이미 헌재에서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중대한 헌법의 위반이라고. 왜냐하면 국회에서 표결로서 결정된 것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하고 안 한다. 이것은 헌법 위반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네. 여기에 책임을 물어야겠네요. 네, 이건 네, 또. 책임을 물어야죠. 네. 그래서 오늘 최고위에서도 아주 힐날이 토의가 됐었어요. 일부 분들은 최상목 권한대행 그 탄핵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또 많았고요. 네. 그렇지만은 또 일부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자.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이 윤석열 파면 헌재 판결인데 조금 더 기다려 보자 하고 아주 경론이 사실은 그래요? 최고위 얘기를 괜히 한 것 같은데 최고위에서 아주 경론이 경론이 좀 있을 정도로.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조금 더 기다려 보자. 네. 윤석열 파면에 조금 더 집중하자는 목소리가 조금 더 커져서 그렇지만 최고위원들 대다수들은 탄핵해야 된다는 대의 명분은 차고 넘친다는 데는 다 동의를 했어요. 네. 그래요. 최상목 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일단은 헌재가 선고를 언제 내리느냐 이 날짜가 또 잡히는 게 네. 중요하기 때문에 네. 또 우리나라 이제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좀 보류가 좀 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죠. 민심의 목소리 또 민심의 판단은 최상목 대행은 이미 뭐 인정받지 못하는 권한 대행이다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방부 계엄 사태 이제 관련해서 국방부가 김현태 707 단장 등 3명 직무정지, 네. 그러니까 보직해임 수순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건데 뭐 조사본부장 1공수여 단장도 지금 이 수순으로 가고 있고 불구속 기소가 이제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직무정지가 이제 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좀 늦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늦었죠. 사실은 그 계엄에 관련된 지휘관들은 다 교체를 했어야 됩니다. 계엄군에 투입됐던 내란군에 투입됐던 지휘관들 최소한 대대장급 이상들은 저는 다 교체를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늦었다. 늦었죠. 왜냐하면은 얼마나 본인들이 불안하겠습니까? 지휘관들이 내란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를 받을 것인지 네. 또 불안하고 하는데 군은 무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무력을 가지고 또 엉뚱한 행동을 혹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엄정히 교체를 했었어야 하는데 김선효 차관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같은 경우는 네. 기소가 되면 하겠다라는 입장을 견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소가 여러 명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소된 지휘관 3명을 이제 보직해임 수순 직무 정지시키고 보직해임 하려면 또 위원회가 열려서 심의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직무 정지를 시키고 보직해임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보여진 네. 거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말을 계속 바꾸면서 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직무정지되고 이제 수사를 받게 되면 진상이 다 드러나겠죠? 김현태 그럼요. 단장이. 김현태 단장은 사실 계엄군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었잖아요. 네. 뭐 실제 707 부대원들을 헬기로 태워서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고 또 단전도 하고 뭐 그러면서도 그 작전을 가장 핵심적으로 수행한 인원인데 지금까지도 707 단장 직책을 했다는 것은 이건 군은 너무 잘못한 겁니다. 바로 곽종근 사령관 보직 정지할 때 네. 바로 했어야 됩니다. 1공수 여단장하고는 여기에 그렇네요. 핵심적인 주요 인원이거든요. 임무를 수행한 사람이고 내란 주요 네, 또 임무를. 병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때 바로 10 그 특전사령관 직무 정지할 때 제가 봤을 땐 707 단장, 1공수 여단장 이런 사람들은 바로 직무 정지를 같이 했었어야죠. 예. 네. 자, 일단은 국방부가 김현태 단장 직무정지 위한 분리 파견을 뭐 조치했다라는 건데 네. 이건 직무정지가 되지 않는 상태로 분리 파견
일단은 뭐 일단은? 그런 것들이 이제 행정 절차가 필요하기 절차. 때문에 예. 이제 분리해서 그 부대에 못 있게 하고 못 다른 있게 하고. 지역으로 파견 명령을 하든 뭐 보내고 예. 그다음 직무 정지를 대행 임무를 누구 시키고 음. 그다음에 이제 위원회가 열려서 네. 보직해임 위원회에서 이제 보직해임이 돼야 또 하는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 절차로 그렇지만 간다. 뭐 이제 보직해임 수순이다. 수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현태 단장이 해외 파견을 신청한 걸로 지금 알려졌었는데 네. 기소가 뭐 되면서 인사 조치를 받게 되겠네요. 이거 해외 파견 어떻게 됩니까? 이건 해외 할 파견? 수가 없죠. 해외 파견도 네. 지금 지 참모대에 그 지원을 한 걸로 지난번에 그 알려지고 있던데 예. 거기 또 선발 심의를 해요. 그냥 지원했다 해도 선발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네. 이제는 특히 기소가 됐으니까 선발할 수가 없죠. 네. 예. 저 음. 해외 위탁 교육은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네. 이런 내란군에 또 개헌군에 관여했던 핵심 인물을 해외 파병을 아. 보낼 수가 해외 위탁 교육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이 내란 사태의 제일 최일선에 있었던 이 김현태. 본인이 간덩이가 점점 커져서 부은 거죠. 처음에는 뭐 네. 저 기자회견 할 때 예. 12월 9일인가요? 그때는 막 눈물 흘리면서 김용현한테 쏘갔다. 개헌군에 투입됐던 국회 투입됐던 전 장병들이 수사를 받을까 떨고 있다. 뭐 하면서 어떤 죄든 받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기소가 안 되고 그 단장직을 유지하니까 이제 다른 마음을 먹는 거죠. 해외 위탁 교육 갔다가 그 파키스탄 같으면은 거기에 또 유엔 평화 유지 그 옵저버가 있어요. 우리 네. 파견 그걸로 전환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는 의구심 의혹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해외 도피성 그 위탁 교육 내지는 파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네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문제 제기가 됐는데 아직 국방부는 개인 신상 정보라고 해서 뭐 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네. 그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네. 일단은 기소가 된 상태로서는 그런 이른바 그 네. 꿈을 네. 그런 시나리오는 쓸 수가 네. 없게 됐다. 네, 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개헌군 내란군의 핵심인데 그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라 감옥인 거죠. 중죄를 지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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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가 아니라 감옥이다 있을 곳은. 알겠습니다. 참 아직까지 내란 사태가 진행 중이다. 뭐 군도 지금 이제서야 뭐 정리되는 분위기가 지금 너무 늦었다라는 네. 거고 최상목 대행이 그 자리에 있고 또 대통령실 사람도 그 자리에 계속 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내란 사태 뿌리 뽑기가 너무 좀 어렵다. 네. 일부러 안 뽑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면 그렇죠.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지금 군 내 수사는 아주 네. 지지부진해요. 군내 수사도. 네, 사실 군인들의 수사는 군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군 검찰도 올스톱이 됐고 군 검찰은 아예 관여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지난번에 최혜병 그때 수사할 때 군 검찰이 관여가 됐던 정황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군 검찰의 신뢰를 잃어서 이번에는 손떼라고 한 상태고 또 국방조사본부는 군사 경찰 위주로 돼 있는데 그 부단장이나 이번에 조사본부장도 기소가 되고 하니까 네. 거기도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사 현재 하고 있는 수사기관 검찰이나 이런 데서 하는 데는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군 내에서 자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체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걸 국방부 차관 김선호 차관한테 계속 요구를 하는데 자체 조사를 해서 진상 조사를 명확히 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여된 정도에 따라서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국방부 차관이 아직 미온적으로 하고 있죠.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고 네. 이번에 내란 혐의 국조특위 이제 2달간의 활동 이제 네.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고발 명단 두고 마지막까지 충돌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번 특위 과정에서 뭐 아쉬운 점도 많았고 했지만 네. 그래도 성과라고 할까요? 가장 크게 우리가 얻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의원님? 가장 성과는 사실 내란에 대해서 명확히 내란이었다는 거와 그다음에 윤석열이가 내란 수괴였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밝혀졌고요. 네. 그리고 내란 청문회와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어요. 맞아요. 그게 그러다 겹쳤죠.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측이 거짓말하는 것들을 내란 특위에서 다 또 밝혔고요.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리고 추가로 해서 단전에 대한 것 조치가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고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이 많이 밝혀졌죠. 그리고 내란이 이번에는 전국 단위로 이루어졌다. 비상계엄이. 네. 그런 것도 밝혀졌는데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또 경호처의 역할이 뭘 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비아폰 서버 네. 이런 것들이 실제 중요한 역할을 했고 특히 서버는 블랙박스와 같은 중요한 역할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압수수색을 하도록 그렇게 자꾸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밝혀졌죠. 특히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 청문회 나와서 네. 자기 자기 육성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싹 쓸어버려라, 뭐 다 잡아들여라, 뭐 이런 얘기를 직접 듣고 여인영한테 수사 명단 잡아들일 명단도 받고 뭐 이런 것들 육성으로 증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윤석열 측에서 가장 아픈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홍장원을 막 번이나 언제 두 불렀어요. 번이나 부를 네. 뿐만 아니라 홍장원에 대해서 아주 공격을 엄청나게 윤석열 측과 극우 세력들이 했죠. 뭐 CCTV도 막 공개가 네. 되고 네. 막 난리가 났었죠. 네, 네, 네. 그런 상황들. 음. 홍장원 전 차장이 딱 나와서 네. 육성으로 증언한 내용 그러네요. 네, 그게 그렇죠. 또 큰 울림을 줬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직접 전화를 받고 이렇게 했다라는 증언을 두 사람이 자기 육성으로 했는데 한 명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고 네. 한 명이 곽종건 전 특전사령관 두 명이에요. 곽종건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문을 부수고라도 본회의장 들어가서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이걸 직접 윤석열이가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홍장원과 수사기관에 가서는 그렇게 증언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 육성으로 한 사람은 두 사람이다 보니까 두 사람이 표적을 된 겁니다. 윤석열 공개적으로 측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 있는 사람들까지 네. 표적이 됐죠. 홍장원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한 것이 박선원이고 그다음에 특전사령관을 뭐 해유했다 하면서 저를 꺼집어 들어가서 저하고 홍장호 그렇죠. 박선원까지 공격에 가담을 시켰죠. 그쪽에서 공격을 엄청나게 공격을 해서 예. 시민단체나 이런 데로부터 고발도 제가 여러 건 받았어요. 지금 예. 고발이 된 상태입니까? 네, 한 3건 고발된 상태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응하셔야 되고. 그때 12월 6일 날 특전사에 가서 네. 사실 그것은 국방위 차원에서 현장 질의를 했는데 그 인터뷰 질의한 것이 뭐 회유를 했다 이런 프레임을 윤석열 측 변호인과 윤석열 내란 수기가 저를 향해서 공격하니까 국민의힘이 여기에 동조하고 네. 극우 세력들이 동조를 해서 일부 고발도 하고 막 제가 고발을 당하고 그랬죠. 네. 예. 고발까지 당하게 된 상황. 예. 네. 내란 이 혐의 관련된 이 국조특위 하면서 네, 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제 고발까지 당하게 됐고 이제 김병주 TV를 계속 언급하면서 윤석열 헌법재판소 이제 재판 네. 과정에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속 언급이 됐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김병주 TV 많이 홍보가 됐어요. 아니 명칭을 하려면 정확해야지. 주불리. 김병주 채널에서 했다 해야 되는데 주불리 뺐어요. 명칭도 빼고 김병주 TV라고 언급을 하면서 틀렸네, 그게. 김병주 TV에 각종건의가 나오면서부터 네. 탄핵 공작이 됐다라고 언급했잖아요. 예. 역으로 그때 보니까 그것이 윤석열 측에서는 가장 아픈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특전사에 도착을 제가 해서 하기 직전에 윤석열로부터 곽종근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아마 다시 제2차 비상계엄 이런 걸
좀 하려고 전화했을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했는데 안 받아?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주불리 김병주의 곽종건이 나가서 명령을 내려도 다시는 안 따르겠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니까 김병주 내 말을 안 듣고 김병주 말을 들어? 김병주한테 해유된 거 아니야? 그때부터 분위기가 그다음에 이제 제가 수방사 가서 또 이진우 사령관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이진우도 다시는 이런 명령이 안 따르겠다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윤석열 측에서 더 이상 제2, 제3 비상계엄을 해도 네. 군이 안 따르겠다라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그때부터 탄핵의 공작이 시작됐다 하고 제가 탄핵 공작을 했다는 거예요. 탄핵 공작은 이미 12월 3일 날 내란이 일어났을 때부터 6시간 끝나자마자 국민의 목소리는 네. 탄핵해야 된다. 이건 중대한 그럼요. 헌법 위반이고 내란은 탄핵 소추에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탄핵 소추 할 수가 있잖아요. 할 수 있죠. 탄핵 소추. 내란 혐의. 예, 그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탄핵하라는 목소리는 12월 4일 날부터 새벽부터 국민적인 목소리였는데 제가 공작을 해서 국민들을 움직여서 탄핵 공작을 했다. 저를 엄청 높게 평가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사실 네.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생중계로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내란 상황을 네. 생중계로 봤는데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란이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형사소추도 되는 거고 네. 국회에서도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탄핵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네. 이랬는데 그 내란 누가 했는데 어떻게 저가 탄핵을 공작합니까? 이거 자기가 저질러서 자기가 죄를 받는 건데 그게 공작이 될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인지 네. 자기만의 세계 네. 메타 세계에 빠져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어쨌든 그 김에 또 이제 주불리 김병주 많이 또 홍보도 회자도 되고 그렇죠. 마음을 주불리 좋아해 김병주 주시고. 채널이 제가 하도 핍박을 받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주불리 김병주 구독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네. 3월 1일 날 3월 1일 날 50만을 돌파했습니다. 어유 축하드립니다. 50만. 와. 아주 예. 날짜도 아주 좋은 날 3월 1일 날 제가 항상 3일 독립 정신으로 네. 윤석열을 끝장내자라고 전당대회 때부터 외쳤잖아요. 맞아요. 3일 독립 정신으로 네. 윤석열을 끝장내자 했는데 3일절 날 3일절. 50만이 돌파되고 축하드립니다. 이것은 아마 그만큼 많은 우리 지지자분과 많은 국민들이 네. 윤석열 탄핵을 원하고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싶어 그러니까요. 하는 열망이 네. 이렇게 구독자로 이어졌다고 보여지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많은 분들이 구독해 자, 주시고 해서 윤석열이 홍보한 방송, 네. 홍보한 채널입니다. 주불리 김병주. 많은 분들이 네. 여기가 거긴가봐 하면서 다 찾아보고 네.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자, 100만까지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하실 것 같고요. 군 지휘권이 없는 민간인 노상원 네. 사실은 이제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노상원 수첩 내용을 봐도 정말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 뭐 인사를 정한 부분들 또 비선지한 내용들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노상원이라는 사람. 노상원과 윤석열 아마 특히 그 사이에 있는 김용현과 원체 친했던 것 같고요. 네. 김용현을 등에 업고 실제 진급을 미끼로 실제 공작을 벌쳐서 포섭을 한 거죠. 네. 현역들을. 그래서 실제 그 실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옛날 삼국지 같은데 보면은 책사가 나오잖아요. 책사 있죠. 예. 이번 비상계엄 내란의 책사 역할을 실제 인원이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실제 책사 역할을 민간인인 노상원이 했고 네, 뭐 비아폰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거는 비밀이 보장되는 폰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얘기를 누구한테 했겠느냐 네. 이것도 너무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공소장에 나오는 것만 해도 네. 김용현과 한 20여 차례 이상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밝혀지지 않는 걸까지 따지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노상원 수첩에서 보면은 비상계엄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나오잖아요. 향후 계획까지 네. 거기 보면은 개헌을 해서 삼성까지 3번이나 대통령 해먹는 거죠. 그리고 후계자라는 후계자. 단어도 나오고 후계자 누굴까?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종북
그 반국가 세력들 윤석열에 반대하고 정책에 비판했던 세력들을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1, 2차분 500명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네. 한 10차까지 나와요. 그렇게 따지면 5천 명에서 수만 명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계획들이 그래서 영구 집권을 꿈꿨던 걸로 보이는 이런 메모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상원은 여기에서 책사 역할, 보이지 않는 비선실세 뒤에서 움직인 네. 그런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노상원 수첩의 내용들을 보면은 마스터 플랜 뭐 언급을 계속 하고 계시지만 이게 그냥 허황된 얘기나 그냥 뭐 망상을 적은 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을 하기 위한 그런 그렇죠. 계획들이 담겨 있다고 보시는 실행계획이었죠. 거군요. 거기 보면 사살이니 폭판이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 뭐 그런 건데 실제로 10월 달에 노상원이가 정보사 정대령하고 그 김대령 이런 친구들한테 임무를 줘서 네. 폭파 전문가, 사살 전문가를 뽑으라 해서 한 7에서 8명 뽑은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준비를 했고 실질적으로 계획을 네. 정말 실행하려고 하나하나 준비 작업을 거쳤다라는 네. 거. 뭐 이것도 지금 검찰 뭐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게 될 텐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JTBC 이번에 이제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이 이제 북한 핵 공격 보수 유튜브를 보고 안보 라인을 가동했다라는 네. 보도가 좀 나왔더라고요. 네. 이게 글쎄요. 이게 북한 핵 공격 그 내용, 그러니까 핵무기가 서울 상공에 떨어졌을 때 어떤 피해를 입는지 예상한 유튜브 영상을 보내주면서 그걸 신원식 실장 또 인성한 2차장 확인해 보라. 이건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인성한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진술한 걸로 수사기관에서 나오던데 실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대통령은 여러 가지 정보 라인이 있어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네. 국정원에 대한 수집된 정보, 그리고 합참이나 국방부에서 수집된 정보, 또 해외 나가 있는 대사관으로부터 수집된 정보, 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본인이 유튜브 보다가 그거 유튜브에서 막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얘기한 예. 거를 자료를 주고 이거 검증해봐라, 이거 사실인지 뭐 또는 이게 어떻게 됐는지 해서 오히려 역으로 그것이 합참 같은데 줘서 그걸 가지고 역으로 분석을 해서 이것은 과장됐다 뭐 이렇게 다시 보고를 받고 뭐 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극우 유튜브에 빠져 있는 이런 정황들이라고 보이는데 대통령은 실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런 습관이 돼야 되는데 참 창피스럽죠. 이런 분이 극우 유튜브에 빠져서 유튜브로. 정책적으로 안보 라인을 가동해 가면서 그것을 또 점검하고 확인했다는 이 자체 참 좀 국가적인 창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체포 직전에 네.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레거시 그런 기존 언론 말고 유튜브 보라고. 네네. 거기에 진실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전에 우리가 알아봤었어야 되는데 예. 대선 후보 당시에 저는 그때 인상이 깊은데 유승민 의원이 그 당시 후보가 예비 후보가 윤석열과의 천공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때 네. 아이 천공 유튜브 한번 보세요. 그 사람 괜찮다고 막 유튜브 보라고 했던 거가 생각이 나요. 그렇네요. 천공 그렇네. 유튜브 보라고. 예. 저 아직도 그 기억 속에 있거든요. 맞아요. 그때 우리가 토론에서. 알아봤었어야죠. 참. 그런데 그때 보수들이 그런 걸 못 알아본 거죠. 보수분들이. 그래서 윤석열을 찍고 네. 그렇네. 이미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그때도 이미 천공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빠져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유튜브로 세상에 여러 일을 접하고 네. 유튜브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알고리즘 때문에 네. 관련된 게 계속 뜹니다. 그렇죠. 빠져들게 계속. 되고 네네. 북한 핵무기까지 영상까지 보면서 네. 이걸 확인해 보라고 하고. 네. 아마 윤석열이가 보려면은 사실 전 국민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려면은 구구 유튜브도 보지만은 진보 유튜브도 봐야지. 오마이 TV를 봤으면은 비상계엄을 안 했을 거예요. 국민의 생각의 목소리를 균형을 좀 네. 유지하는데 너무 편파적이고 편중되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국가의 대사를 거르치고 그 네.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런 네. 그러니까 왕자 썼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고 왕자 또 유튜브 얘기할 때부터 네. 알아봤어야 되는데 태도 같은 데는 신발 신고 왜 그 기차 안에서 KTX 사람 에서. 맞는 의자에- KTX는 아니고 그 그냥 일반 기차였네. 예. 기차였는데 의자에 신발 신고 올리는 장면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 옆에 그 사람이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무례한 태도 이런 것을 이미 알아봤었어야 하는데 참 그 습관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네요. 네. 참 지금 돌이켜 보면은 윤석열의 지금 모습을 우리가 네. 미리 짐작하고 추측할 수가 있었는데 네. 어쨌든 국민들의 선택은 0.73% 차이로 결국에는 네. 이게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낙선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그런 에너지가 네. 또 응축이 되고 있으니까 네. 이번엔 또 어떤 결과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지금 중앙일보 보도인데 네. 뭐라고 했냐면 최상목 대행이 참모와 주변 인사들에게 음.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박수영 의원이 단식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2일부터 단식이 들어왔으니까 2, 3, 4, 5 나흘째 단식을 박수영 의원이 하고 있는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어제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최 대행이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는데요. 송원석 의원에게도 박수영 의원 건강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단식 중단의 필요성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참. 보니까 최상목 대행, 박수영 의원 또 이 송원석 의원이 모두 서울대법대 82학번 동기네요. 그 네. 동기 중에 4학년의 행정고시에 함께 합격한 가까운 친구 사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최상목 대행의 인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얼마나 지금 답답해하고 참 힘들어하는데 네. 국민들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지금 헌법 질서를 문란시킬 목적으로 저렇게 하는 단식하는 사람을 옹호하고 하는 것은 최상목이나 윤석열이나 닮아 있어요. 제가 아는 친척 중에 한 분은 네. 지금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계속 병원 다닌다는 거예요. 왜요? 그 두드러기가 왜 시작됐는가 하면 12월 3일부터 하를 못 참아서 그리고 저 윤석열의 뻔뻔한 태도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뻔뻔한 태도에 네. 스스로 화가 나서 두드러기가 나더란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계속 치료를 해야 하고도 있는데 네. 낫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내가 그랬죠. 네. 그 윤석열 파면되면 나을 것 같다. 그게 특효약이다.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한 얘가 국민들이 저렇게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네. 윤석열의 말도 안 되는 저런 거 국론이 분열되고 또 한덕수의 권한대행 때의 행위 또 최상목 권한대행의 저러한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다 보니까 합병이 나는 분도 많고 불면증에 걸리는 분들도 많고 그런 네. 것들이 어떤 분은 두드러기로 또 나타나고 아. 저렇게 되는데 그러한 국민들의 아픔은 외면하고 마흔역 그럴 거 하면 간단하잖아요. 마흔역 임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또 단식도 푸는 건데 네. 무슨 참 아유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그 최상목도 엘리트 의식에 쩔어 있는 거죠. 자기들과 같은 부류의 그 아픔만 알지 국민의 아픔은 느끼지 못하는 저런 리더 네. 참 너무 한심하죠. 한심한 네, 그런 상황이다. 네, 자, 이 참 글쎄요. 이 단식을 그만해야 뭐 친구 입장에서 뭐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네. 권한대행한 이 사람이 자신의 직무와 또 헌재의 판단을 계속해서 회피하고 그야말로 이제 범죄를 저지른다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네. 이렇게 버티기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 친구 생각만 하고 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국민들 중에 합병이 나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런 아픔을 느껴야 되는 것이 고난대행인데 네. 그런 아픔은 느끼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안일
안위와 윤석열의 안위 이런 것만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윤석열의 안위, 자기의 안위, 그리고 네. 지금 또 검찰이 김건희의 안위를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네. 지금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을 계속해서 기각하고 있는 검찰의 네. 모습.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이 들어왔거든요. 시민사회에서. 그러니까요. 네. 그랬더니 공수처가 김성훈 구속영장 반려한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또 속보도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검찰이 검찰의 역할을 못 하고 수사의 네.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또 나서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검찰총장이나 네. 검찰 수사는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검찰총장도 저는 내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네. 여기에 얼마나 협조했는지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하는 것 같아요. 공수처도 하여튼 그 좀 소신껏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 수사가 시작되니까 이렇게 하니까 마치 보복성이 같잖아요. 근데 검찰총장이나 차장 이런 사람들이 실제 내란에 어떻게 관여가 그거 아직도 됐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수사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검찰은 마치 성역처럼 남아 있고 그러니까요. 또 네. 김성훈 얘기하다 보면 바로 이제 김건희 얘기가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데 네. 그 왜 그러냐? 그리고 김용현이가 자진 출두를 검찰에 할 때 예. 모종의 어떤 모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청문회에서 문제 제기가 됐었거든요. 네. 그럼 공수처가 그런 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네. 공수처도 사실은 여기에 대단히 그 제대로 조치를 못했잖아요. 수사도 그렇고 그때 사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할 때 1차에 끝났으면은 네. 이렇게까지 독버섯이 활활 커지지 않았을 건데 극우의 독버섯이 그때 놓치니까 점점 그쪽 극우들 극단론자들의 세력이 커져서 네. 지금 엄청나게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네요. 네. 이 공수처의 수사 어떻게 이제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네.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이것 좀 여쭈고 싶어요. 뭐 외교적인 국제적인 네, 문제인데 네.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지난주에 그렇죠. 네. 이제 만나서 그야말로 리얼리티 쇼를 한 편 본 것처럼 전 그런 네. 느낌도 들고 네. 정상들이 만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설전을 벌인 일 네. 그리고 한 국가의 정상을 이렇게까지 완전히 뭐 집단으로 몰아세우는 일이 있었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보기 좀 민망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과 이 벤스 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서 몰아붙이는 모습 의원님도 보셨죠? 네, 네, 봤죠. 사실은 예.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정상회담에서 그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은 아마 트럼프의 그 인내력이 부족하고 네. 또 젤렌스키의 미숙함 이런 것들이 결부돼서 그렇다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지만은 고도의 심리전이 저는 거기에 작용됐다고 봐요. 심리전. 네, 왜냐하면 미국은 종전을 하고 러시아와 아주 친해지면서 네.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종전하려면 안보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네. 안보에 대한 보장을 미국이 안 해주니까 땡깡을 놓은 거죠. 그렇게 보이고 예. 그런 숨은 내막이 숨은 내막이. 있다고 보고요. 예. 또 그렇게 감정 싸움까지 간 것은 네.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원혼 오래전에 감정이 안 좋았던 것이 2019년에 있었던 표출이 일. 됐죠. 2019년도에 예. 바이든 아들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는데 젤렌스키가 안 트럼프가 했어요. 젤렌스키한테 했는데 젤렌스키는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통화 내용이 역으로 공개가 맞아요. 돼서 탄핵이 트럼프가 탄핵 사유가 돼버려서 곤란을 겪었고 또 작년에 트럼프와 바이든이 붙었을 때. 9월 달에 막 치열하게 경쟁할 때 젤렌스키가 바이든의 고향 지역을 갔어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 쪽에 가서 예. 그 바이든 편드는 거 아니냐라는 예. 비난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종전을 지켜야 되는데 젤렌스키가 말을 안 듣고 하니까 좀 주도권을 잡고 기선을 제압하려고 복장부터 흠집을 잡았던 것 같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했다. 네.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도 여기에서 어차피 강물 협정은 될 거라고 봐요. 네. 종전도 가고 거기서 오케이 하고 가면은 본국에 가서 지지도가 급락할 거예요. 다 줄 거 주고 네. 지금 상태에서 종전이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패전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다 뺏기고 5분의 1 정도 영토를 뺏기고 예. 강물도 뺏기고 뭐 이렇게 되니까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의 심리전에서 왔지 않나 싶기도 한데 네. 이번에 저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2기 정부의 전략을 정확히 읽을 수가 있어서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 우리 그 외교 대응해야 전략을 된다? 바꿔야 된다라고 봤어요. 트럼프를 네. 잘 분석해서 대응해야 된다. 네, 이번에 명확히 나온 것은 예. 그동안 미국은 우호적으로 유럽 우선주의를 썼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동맹. 배척하고 그런데 이제는 나토 얘기를 하고.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에서는 네.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것이 유럽과 가까워지는 것보다 국익에 우선되는 거예요. 러시아하고는 뭐 북극 항로가 있고 개선하는 네. 문제가 있고 그다음 우주 협력, 강물 협력 등 국익에 오히려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게 유럽하고 가까워지는 것보다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요. 러시아와 가까워지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거죠. 중국을 유럽 갖고는 중국 견제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되고 나서 지난 2월 12일 날 푸틴하고 러시아 푸틴하고 전화 통화를 90분이나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토의가 됐고 그 이후에 18일 날 2월 18일 날 지난달이잖아요. 네. 사우디에서 국무장관급 회담을 합니다. 그렇죠. 러시아하고 네. 그때 저는 종전 협의를 하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러시아하고 미국이 어떻게 하면 관계 개선을 할 것인가 네. 였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협력을 어떻게 할지, 강물 협정을 어떻게 할지 또는 북극 항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2월 24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이에요. 네. 그때 이제 유럽에서 러시아를 규탄하는 유엔 성명을 발의를 했는데 미국은 그걸 찬성 안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했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에 찬성을 안 하고 미국 측 안을 별도로 냈어요. 예. 이것은 러시아 침공 이런 단어를 빼고 분쟁이다라고. 분쟁이다. 네. 이 의미 속에는 완전히 그리고 또 미 외 그 장관이 또 그 국회에서도 의회에 가서도 연설을 이걸 명확히 했어요. 이제는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건데 예. 여기서 우리의 전략이 그동안 맞았어요. 민주당 전략이. 민주당 전략이. 지금 윤석열 정부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윤석열 정부는 가치 외교를 한답시고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려고 했고 예. 그 인도적 지원 플러스 탄약이라든가 살상 무기 지원도 검토했잖아요. 맞아요. 만약 파병을 했거나 살상 무기 지원해서 그렇네. 러시아와 척이 되졌으면은 네. 또 지금 철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그럼 대의 명분이 없어지는 거고. 예. 그래서 그때도 제가 오마이 TV 나와서도 여러 번 얘기한 것이 러시아와 척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인도적 지원 정도만 하고 절대 맞아요. 파병하면 예. 안 된다. 파병하면 제가 그때 10월 30일 날 작년에 파병 한 명이라도 하면은 국회 동의 없이 김용현 장관을 탄핵까지 하겠다라고 주장했잖아요. 예, 국익에 기억납니다. 지대한 해를 미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으로 치달리면서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이 돼버렸잖아요. 네. 이 동맹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래야 기회가 오거든요. 그런 전략 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썼던 가치 편중 외교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가야 된다. 네. 그것은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 같고 저는 이번을 보면서 네. 이재명 대표와 트럼프
케미가 너무 잘 맞겠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재명과 네. 트럼프가 네, 케미가 네. 잘 맞을 것이다. 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러시아와는 척을 져서는 안 되고 그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다가 이제 종전이 되면은 빨리 러시아와 관계 회복을 하고 북한과 러시아를 떨어뜨려 놔야 되잖아요. 동맹 관계. 그래야 또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거고. 그리고 당장 지금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하려고 하는 것이 북극 항로 개설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북극 항로가 그 사진이 왔나 예, 모르겠는데 저희가 좀 띄워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띄워보시죠. 저것은 점점 북극 항로 밑으로 가면 22,000km고 저렇게 사우디 저쪽 한 바퀴 거의 반 바퀴 유럽으로 돌아야 돼요. 가려면 예. 하고 북극 항로가 바로. 1.5만 킬로라서 한 7,000km가 줄어요. 그렇죠. 그럼 일주일이 주는 거예요, 물류가. 그리고 북극 항로를 저 위로 가면은 네. 러시아 영토를 지나가는 거거든요. 러시아의 그 바다를 지나가기 때문에 러시아의 도움 없이는 북극 항로 그렇네요. 개설이 어렵고 점점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북극이 녹고 있어서 네. 점점 북극 항로를 쓰는 횟수가 많아지고 일자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라시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동시에 빨리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하면서 북한하고의 그 러시아의 관계 밀착 관계를 끊어버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도록 네. 전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하. 저런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이해관계와 우리 대한민국이 저런 정책을 쓰면은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와 이재명의 그리고 그다음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시키고 그다음은 트럼프는 어디로 가겠어요? 한반도에서 김정은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죠. 평화 시대를 만들려고 예. 할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저쪽 동해안의 콘도 사업 북한 지역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비즈니스. 예. 비즈니스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그대로 있었으면은 패싱 당할 확률이 많아요. 그렇네요.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러한 네. 정책을 미국보다 우리가 한 발 뒤에 따라가면서 우리의 국익 중심의 어떤 실용 외교를 전환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을 그래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좀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 네.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외교 더 나아가서 네. 미래의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재명과 트럼프의 이 궁합 네. 뭔가 합이 잘 맞을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동안 윤석열이 보여왔던 그 외교가 편중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외교가 맞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모습은 물론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하고 있지만은 네. 트럼프가 어떤 전략을 쓰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간파해서 우리도 우리 국익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일치하면은 트럼프는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하고 북한과의 관계 끊겠다. 그 미국이 도와달라. 미국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다음 김정은하고 이렇게 그 대화하는 거 환영한다. 이 네.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평화 시대를 열어서 좋고 트럼프는 북한을 베트남처럼 친미 국가로 만들어서 좋고 그럼 중국을 견제할 수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네요.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려면 북한을 베트남처럼 만드는데 같이 만들자. 하면 이해관계가 탁탁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좀 원하고 있는 게 노벨 평화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자 지구도 그렇고 이 우크라이나 이 네.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또 네. 북한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이걸 내가 해결했다는 걸 만들고 싶어 하는데 네. 일단 젤렌스키도 입장에서는 아이고 땅 뺏기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종전할 수 있어 러시아 네. 싸워야지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고 우크라이나 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맞붙었는데 일단은 지금 들어오는 속보를 보니까 젤렌스키가 지금 광물 협정 서명할 준비돼 있다 이런 영상을 또 어제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예, 것이요. 미국에 감사한다. 트럼프가 계속 왜 감사하지 않느냐 얘기했더니 감사한다고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가 네. 어저께 미 국방부에 지시해서 일체의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그러니까요. 중단한다라고 발표했잖아요. 네. 미국이 군사 지원을 중단하면 우크라이나는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각 나라가 자신의 이제 국익의 관점에서 어떤 가치나 이런 게 아니라 국익의 네. 관점에서 모든 생각을 하고 있다. 네. 미국이 특히 이제 그렇게 바뀌었다. 그렇죠. 바이든 때와 다르다. 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트럼프가 북한과 뭔가 정상회담이나 이제 뭔가 이제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네. 태극기랑 성조기를 같이 들고 나오는 이 시민들 이런 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막 성조기 이 들고, 야당이 뭐 네. 반국가 세력이다 북한의 네. 지령을 받고 뭐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네, 참 실제. 이 성조기 들고 있는 분들은 또 네.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마 저는. 미국에서는 성조기 들고 저렇게 시위하는 저런 극우 세력들을 되게 네. 불편해할 거예요. 음, 왜냐? 지금 저것이 대의 명분이 안 맞잖아요. 미국은 그렇죠. 민주주의를 대단히 신봉하는 국가인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네. 그 인권을 유린하고 하는 저런데 옹호하는 깃발을 들고 성조기를 들고 나오니 불편하겠죠. 네, 그래요. 지금 뭐 트럼프 네. 이제 연설 내용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알래스카 주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LNG 파이프라인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본,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파트너 되기를 원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향해서 천연가스 사업 파트너 되길 네. 바라는 모습도 좀 보이고 저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저런 건 적극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음.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러시아와 북한을 거쳐서 네, 가스관을 동해안으로 열려고 했잖아요. 오랜 그렇죠. 원래는 그럼 저 알래스카가 온다면 어디로 오겠어요? 러시아를 통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러시아 관계 개선이 되는 거고 북한을 통해서 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하고 평화 시대를 만들어야 가능하니까 트럼프가 저런데 적극 나서서 하면은 트럼프의 이해관계와 우리의 이해관계가 일치시키면은 그렇네요. 우리 국익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죠. 네. 근데 지금 윤석열 계속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네, 진짜 여러 가지 파열음이 나올 네,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었겠네요. 네,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또 우리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쪽으로 이제 점점 다가가고 있는 뭐 네. 탄핵 선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8대0 파면 선거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뭐 조기 대선으로 가는 그런 길목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시점이 또 이렇게 맞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주 그 실제 역사는 또는 그 우리 편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윤석열 정권 그대로 5년이었으면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전략을 바꾸어서 나오는데,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3년 안에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것이 그나마 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자, 오늘 3월 5일입니다. 3월 5일. 참 네.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게 초조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네, 네. 저희 이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나올지 주시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저희가 잘 들었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네.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하루하루가 시간이 안 갈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좀 초조한 마음도 있잖아요. 물론 다음 주에 헌재에서 판결을 할 것 같긴 한데 8대0으로 하리라고 확신은 하면서도 네. 또 일말의 불안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8대0으로 꼭 파면이 돼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저희들 다 힘을 모아서 윤석열 파면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서 국군이 융성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최고위원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